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사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매우 크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때 빠졌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달라진 거라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리포트를 그냥 보면서 간단하게 일단 먼저 설명을 해보면은 인플레이션 이제 강해지면 지금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앞으로 계속 강해지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 경기랑 이제 고용 시장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차 대조표 축소 이제 QT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후반 어느 시점에 좀 축소를 허용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을 했었는데, 일단 아직 정확한 시기가 결정된 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FOMC 이제 11월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3월 정도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하고 나서 한 6월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파월 이제 연준 의장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올해 좀 후반에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증시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거는 연준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이제 연준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 좀 설명드린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움직인 거 프로그램 매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일종 수급 차트,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현물 수급,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선물 수급,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좀 이따 코스피, 코스닥부터 미국채 10년들까지 쭉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그 전에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인 일드갭과 페드 모델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좀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부터 코스닥, S&P, 나스닥, 미국채 10년까지 보고,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다 보니까 전 종목들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상황 같은 경우가 이제 QT를 알려면 사실 양적 긴축을 알려면 이제 QE를 알아야 되겠죠. 매번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만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이런 발언을 해서 오늘 좀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T라는 건 엄연하게 연방준비은행에 그렇게 권한이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연방준비은행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양적 완화부터 간단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제 이게 테이퍼링도 되고 QT도 되는데,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연방준비은행이든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자산 매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국채를 산다는 건데, 국채를 사면 이게 사주면 이게 자산 쪽이고 이게 부채 쪽인데요. 연준이 이제 국채를 사면 누군가 팔 거잖아요. 제가 팔았다 치겠습니다. 그럼 국채가 마이너스 100 되죠? 자, 현금을 100 받습니다. 그럼 그 현금이 제가 은행에 맡길 테니까 아마도 은행에 빚이 되면서 예수부채가 은행에 늘고요. 은행이 이제 저한테 받은 현금을 그냥 가만히 놔두긴 뭐하니까 연방준비은행에 재예치를 시킵니다. 이 지급준비금이랑 계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100, 100 이렇게 해서 딱 대차가 맞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QT를 하면 이제 연방준비은행 상업은행이 증가가 되면서 이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역으로 이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테이퍼링보다 이게 QT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제가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순서가 여긴 이제 자산이 늘어서 부채가 이제 뒷단에서 이렇게 증가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QT는 반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대출자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집을 사든 투자를 하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봤다 치죠. 은행에서 100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현금이 100이 생기는데 이걸 투자나 소비나 뭘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제가 뭐 또 100을 차입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 또 대출이 100이 늘겠죠. 자산이죠, 은행한테는. 근데 이제 그 대출을 내주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놨던 그 지급준비금을 사용하면서 여기 이제 빵빵 특별하게 증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역으로 이게 지준금을 빼가니까 연방준비은행에 지준금이 이렇게 100이 빠지면서 자산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면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파월 연준 의장 말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말인 게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게 뭐 그분이 저는 절대 몰라서 저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는데 그냥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계속했습니다. 근데 불과 갑자기 한 달 만에 12월에 갑자기 뭐 테이퍼링을 확대하면서 이제 QT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뭐 연준 하는 분들이 뭐 사실 저보다 모르겠습니까? 다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냥 그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제가 이걸 아는 것도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준 이제 저 파월 뭐 연준 의장이 저렇게 말해도 뭐 시장이 그렇게 환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대부분이 사실 모른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알 사람은 알아서 미리 다 대응을 합니다만 뭐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시장에 이제 이런 반응이 오고 사실 그거에 이제 파동에도 다 녹아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채가 줄면 자산이 주는 거여서 뭐 연방준비은행이 하고 말고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급준비금이 좀 매우 급감을 했거든요. 한 0.4조 달러 정도가 급감을 해서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일단 뭐 똑같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게 미세먼지가 이제 최근에 좀 많았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한 번 좀 기관지가 제가 조금 약간 이제 발작을 하면 이제 미세먼지든 뭐든 이게 미세먼지가 좀 없어져도 이게 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데이터로 좀 보면은 뭐 소위 요즘에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근데 뭐 왜 공급 병목이 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냥 공급 병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났다. 뭐 뉴스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뭐 모두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로 생각을 해보면 이 소매 판매가 수요고요. 그냥 판매량이라 보시면 되고 이 상업 생산이 진짜 이제 공급입니다. 그럼 정말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났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줄진 않았습니다. 아예 없었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뭐 엄청 크게 감소를 하진 않았고요. 뭐 추세를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공급이 줄었다기보다 그냥 수요가 너무나 많아졌던 겁니다. 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물론 공급도 이 가전 추세를 못 따라간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근데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 늘어난 수요만큼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그럼 뭘 할까요? 사람들이 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M&A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겠죠. 이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가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날까요? 실제로 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대출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대출이 증가하고 있을까라고 살펴보면 뭐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면 대출은 이렇게 계속해서 매우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근데 또 증가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아까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이었다라고 치면요, 요 데이터가 사실 뭐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부채 쪽 사이드입니다. 왜냐면 부채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산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부채 같은 경우에 유통통화가 진짜 이제 프렌트된 달러고요. 지급준비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은행의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은 미국 이제 재무부가 재정 정책을 위해서 모아놓은 현금, 뭐 세금을 걷었든 국채를 발행했든 그 현금이고요.
그 다음 이제 리버스 레포가 이제 단기금융시장에서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빌린 차입금, 단기로 조달한 금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딱 대출이 증가했던 2015년 5월 정도부터 이 지급준비금이 증가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많이 나다 보니까 증가를 안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부채는 늘려야 되잖아요. 연방준비은행이 원래 사실상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그러니까 작년도 5월 정도부터는 양적 완화를 원래는 멈췄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실수다, 이제 매우 큰 실수다라고는 보지만 사실 실수라기보다 정확하게는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뭐 맞다라고는 봅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늘지 않으니까 역으로 이 RRP라는 거를 증가시켰습니다. 단기금융시장에서 대출을 증가시켰고요. 근데 뭐 그럼 계속 이 RRP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RRP가 무제한으로는 늘릴 수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왜냐면은 뭐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있는데 이제 늘리면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게 RRP가 단기금융시장에서 연준이 돈을 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기금융시장에서 연준이 돈을 빌리니까 달러를 빌리니까 국채 담보로 달러를 빌리는 건데 연준이 돈을 빌리니까 당연히 돈이 없어지겠죠. 단기금융시장이.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3months TV에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RRP가 늘어나면서 단기금융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이 단기금융시장 3개월짜리 국고채 금리가 IORB라는 기준금리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지급준비금에 불이하는 금리인데 이게 사실 이제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인데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뭐 지금 뭐 꽤 많이 왔죠. 한 방에 확 왔죠. 이제 반만 더 가면 되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상이 이제 생각보다 가팔라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빨리 하는 거죠. 지금 300억 달러씩 매달 하면서 이제 3월에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QT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이게 4.1조 달러에서 여기서 3.9조 달러 일주일 만에 지금 0.2조 달러가 급감을 합니다. 고점에서는 0.4조 달러가 급감을 했고요. 확실히 대출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연준의 지금 부채 같은 경우가 아예 지금 감소를 해버리는 상황에서 연준 자산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시키기는 어렵다. 뭐 파월 연준 의장이 뭐 하반기에 하는 게 바람일 수는 있겠으나 본인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대출 자체가 증가를 하지 않아야 되고 지급준비금이 감소를 하지 않아서 감소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뭐 연준 의장이 사람들한테 대출 받지 말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통제권 자체가 자산을 늘리는 QE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게 있지만 자산을 축소하는 QT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게 이제 칼자루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QT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금리도 안 올랐는데 사실 QT를 논의하는 게 이제 그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거기다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뭐 QT든 뭐든 안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금리도 그렇고 못 올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 뭐 그냥 간단하게 그러기에는 물가가 너무 높기도 하고요. 일단 첫 번째 그러기에는 물가가 여전히 너무나 높다. 생산자 물가 미국 7. 거의 8%, 소비자 물가 코어 PCE 같은 경우에도 4.7%. 그리고 오늘 뭐 또 물가 발표가 되죠. 오늘 소비자 물가 발표가 돼서 뭐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중국 쪽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 엄청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10.3 정도. 소비자는 1.5 정도 나왔었고요. 오늘 뭐 코어 CPI 이것도 아마 좀 중요하지 않을까. 10시 반에 오늘 나오거든요. 오후에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좀 빠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좀 증시는 오늘 발표가 되면 뭐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좀 저는 좀 파동 위치상 곧 빠질 것 같다. 뭐 오늘 아니어도 한 내일 정도는 빠질 것 같다라는 뷰고요. 일단 뭐 기술적 분석 때 그건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때랑 이제 다른 게, 뭐 경기가 이제 안 좋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여기서는 이제 지급준비금 이렇게 줄다가 다시 늘었잖아요. 이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아예 박살이 났으니까 늘었는데, 근데 지금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재정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1970년도랑 비교를 하는 사람이 참 많죠. 이제 지금 물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뭐 저는 동의를 하는 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 게, 그때도 지금도 이제 유일하게, 그러니까 거의 역사상 유일하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했던 유일한 두 시간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했었을 때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다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까지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결국 재무부가 돈을 뿌리려면, 재정 정책을 하려면 이 TGA,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을 증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연두색깔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결국 재정 정책을 그냥 쓰는 거잖아요. 돈을 뿌려서. 뭐 그거를 뭐 도로를 짓든 사람들한테 돈을 주든 뭐 어떤 형태로 돈을 주든 간에 어차피 돈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소비를 하든 이게 줄어들 겁니다. 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요걸 또 아셔야 되는데, 부채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실물 경제에 돈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QE는 실물 경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금융시장에만 돈이 놀기 때문에 금융시장 유동성 자체가 이제 올라가면서 뭐 증시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는, 뭐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QT는 이 부채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있던 그 지중금, 이 지중금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 돈이 이제 실물 경제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QT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QT가 뭐 사실 금리 인상 효과가 있어서 이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 금리 인상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덜 올릴 수도 있어. 늦게 올릴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의견이 많으신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게 떨어지면 물가가 더 오르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이 양적 완화 시대에는 이 부채가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기준금리가 IORB 금리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IORB가 이 지급준비금에 주는 이자거든요. 이자를 많이 주면 돈이 덜 빠질 거 아니에요.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자를 높여주어서 얘를 덜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QT를 하면 당연히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가 빠진다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상한 소리에,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모르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뭐 굳이 이제 그런 왜곡되는 소리에 흔들릴 필요 없이 충분히 지금은 금융시장은 안 좋을 수 있다. 어차피 중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일단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QT가 되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때 QT 잠깐이나마 했었죠. 금액 자체도 크지 않았었는데요. 이때 미국채 30년이 3.3%까지 올라갑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요. 근데 지금은 감소해야 될 금액이 훨씬 더 큰 거죠. 이게 윌러 연준 이사가 뭐 얘기를 했었었는데, 연준 총자산을 한 GDP 20%까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과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때는 뭐 한 26, 7%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한 17%까지 감소를 시켰었고요. 이번에 40%까지 올라갔다가 얘도 20%까지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총 자산을 약 한 4.4조 가량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과거엔 한 1.2조, 1.3조 정도 감소를 했는데 미국채 30년이 3.3% 갔는데,
이번에는 4.4조 달러 정도 감소시킬 때 과연 금리는 어디까지 튈까? 우리 물가는 어디까지 튈까라고 했을 때는 뭐 상당히 매우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뭐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냥 밸류에이션 얘기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또 얘기가 테이퍼링이 이제 하면서 양적 긴축이 뭐 2015년부터 한 2018년, 19년 정도까지 금리 인상기에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뭐 많이 하는 게, 이때 사실 금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QT를 했는데도 증시가 이렇게 올랐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오를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아예 100%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사실 저는 비교가 맞지 않는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제 미국 쪽으로 한번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 미국 쪽 이제 그때 이 퍼는 트레일링이기 때문에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트레일링 이제 PBR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2015년부터 2019년 수치가 뭐 지금의 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출발할 때, 테이퍼링 할 때 2015년 지금의 밸류에이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익성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똑같은데 밸류에이션은 2배가 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사실 싸면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가 여기서 10%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뭐 7, 8만 하는 삼성전자를 1,000원에 파신다고 하면 안 사실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격이 싸면은 금리가 높아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금리도 중요하고, 제가 매번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뭐 사실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는 주가입니다. 네, 주가가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이제 실적이 사실 밸류에이션이고요. 이게 밸류에이션이고, 실적과 향후의 성장률, 지금 실적 말고 성장률,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로 세 가지 함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분들은 그냥 할인율이 올라갈 때 증시도 올라가더라 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면 실적과 성장률, 할인율을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수익성 자체는 똑같았어요. 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PBR은 2배가 쌌으니까 사실 과거에는 2배 정도 쌌었다 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할인율이 높아져도 증시는 올라갔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일단 밸류에이션은 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닷컴 버블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요. 그렇다고 뭐 수익성이 좋냐? 수익성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성장률이 좋냐? 뭐 성장률이 좋은 것도 아니죠, 실제로.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장률이.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향후에 이렇게 계속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죠. 양호한 성장률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 이제 할인율인데, 근데 할인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원래는 할인율이 이렇게 막 마이너스 어마어마하게 뭐 2년물은 마이너스 3%까지 갔었는데, 할인율이 이 실질금리가 사실상 증시의 할인율이거든요. 이게 뭐 2년, 5년, 10년, 30년인데 증시엔 사실 10년, 30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0년이고 이게 30년이고요. 근데 사실상 뭐 마이너스 10년물로 보면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졌었거든요. 할인율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할인율이 낮으니까 증시가 이제 고평가가 됐어도 그게 용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할인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다. 2년물은 지금 데이터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잘려 있는데, 뭐 어제 잠깐 뭐 파월 발언 때문에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어차피 중요한 건 이 주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실물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시장이 믿는 건데, 지금 실물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사실상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이 더 딸리는 상황에서 대출금이 늘어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경제가 좋고 실질 금리가 사실 진작 1%, 2%까지 갔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지 못했던 거는 그냥 금융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양적 완화 때문에 이 실질금리를 억눌렀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증시가 이제 와르르 할 거죠. 근데
요 0.3% 올라가는데 증시가 이 정도 와르르 했었는데 이게 1, 2까지 갈 때는 꽤나 오랜 시간 저는 붕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러기에 사실 증시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오늘 증시 살펴보면 코스피 한 1.5% 정도 상승 있었고요. 뭐 코스닥은 한 2.2% 정도 상승 있었습니다. 뭐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빨간 색깔이 프로그램 순 매수 구간인데 뭐 오늘 이렇게 약간 요런 모양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을 자른 모양인가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막판에 조금 프로그램 순 매수가 좀 줄어든 모양새고요. 외국인이 약 한 2,20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 기관 한 1,20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있었고요. 일종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6,1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4,6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1조 1,000억 정도 대규모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1조 거의 한 2,7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3,9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8,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기관이 1,3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4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외국인이 3.6조 매수 중이고요. 이제 나머지 수급 주체들은 매도 중이고,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다가 오늘 매수를 하면서 선물은 그냥 마이너스 한 5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연초 이후로부터는 외국인 한 3천억 정도 매수, 선물은 그냥 딱 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뭐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좀 살펴보면, 일단 일드갭과 이제 패드 모델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패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드갭이죠.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거고요. 패드 모델은 이제 나눈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일드갭이나 뭐 패드 모델이나 뭐 둘 다 고평가의 영역에 있다라고 코스피 생각이 되고요.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비싼 상황이다 생각은 됩니다. 코스피, 일드갭이나 패드 모델 둘 다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랑 S&P 뭐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확실히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제 내려왔죠, 오히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격이 조금 국내랑 미국이랑 나 있는 게 뭐 양쪽 하나의 영향도 있고 뭐 자사주 매입의 영향도 있는데, 뭐 자사주 매입하면 이제 인프라 법안 통과되면 2% 세금 매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부담 때문에 자사주 매입 규모도 과거만치는 못할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갭매꾸기는 충분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이 훨씬 더 고평가다. 뭐 주변에 참 이제 미국 쪽을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는 뭐 중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제 뭐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가지만 실제로 5년, 10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지 않을까. 지금 떨어지면 저는 꽤나 오랜 기간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화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투자가 이제 자기가 사는 이유에 대한 합리화가 이제 장기 투자라는 그런 합리화가 되면 안 됩니다. 저희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지 뭐 오랫동안 뭐 투자를 하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뭐 사실 식물을 키울 때 해야 되는 행동이지, 아니면 이제 뭐 자녀분들이나 이제 오랫동안 이게 뭐 투자에 대해서 막 꼭 오래 투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냥 사실 빨리 벌 수 있으면 빨리 벌고 손실은 안 날 수 있으면 안 나는 게 좋은 겁니다. 이제 뭐 손실이 나는 걸 이제 오랫동안 투자한다는 게 뭐 꼭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 모델을 봤을 때도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금리가 좀 많이 튀었던 부분이 있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 잠시만요. 네.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5천억 정도 되면서 뭐 여전히 이제 고점 찍고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추세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벨도 너무 높고요.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고점치고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항상 주가 떨어지는 구간이어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코스닥은 설명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보여드리기만 하고, 그래서 여기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이제 M2로 나눈 지표는 높을수록 이거는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요. 닷컴버블 이후로 뭐 거의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 S&P, 나스닥 다 좋아 보이지 않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닥과 이제 코스피도 뭐 둘 다 2018년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다 이제 YOY 다 피크 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모멘텀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경기 추세는. 근데 이제 경기가 뭐 그렇게 갑자기 무너질 거라고도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은 게 오히려 문제다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기 때문에 대출금이 나가는 게 문제고, 설사 경기가 안 좋더라도 재정 정책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게 이제 지금 문제인 상황이다. 물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도 과거 고점들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라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GDP 대비해서 한국은 이제 추세도 깨져서 좋아 보이지 않고, S&P는 추세가 깨진 건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 여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뭐 계속 반등을 하고 있어서 지금 52 이동평균선도 넘었고요. 그래서 좀 계속 사실 주의를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험 관리는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뭐 좀 긴 시계열로 기술적 분석 살펴보면 코스피는 코스피 200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외환위기 저점 이후로부터 닷컴버블 때까지 1파, 엘리어트 파동상, 그 다음 하락이 2파, 그 다음 상승이 이제 3파, 닷컴버블 때까지, 금융위기 전까지, 그 다음에 지루해졌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해서 1, 2, 3, 4, 5가 1파로 저는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로 A, B, C로 이렇게 큰 2파 완성되고, 여기가 이제 3-1이고 지금 3-2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점하고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거의 채널이 다인 부근에서 빠졌었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보더라도 여기서 뭐 3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볼린저 밴드 넘었다가 하회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안 좋아 보인다. 뭐 저는 이번 하락이 아마도 이 기준선 부근인 한 333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뭐 코로나 저점 이후로 3-1파겠죠. 3-1파에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여기 뭐 고점하고 고점 잘 닿았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질 때 뭐 두 번 팔 수 있었고, 그 다음 여기 떨어졌던 게 A파, 올라갔던 게 B파, 여기가 1, 2, 3, 4, 5로 C파가 끝이 나면서 이게 큰 A파였었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파랑 B파를 또 그어서 여기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좀 할 수 있었고요. 여기도 저점 잘 닿았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고, 여기를 이제 깨질 때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갈 때 C가 좀 깨진 거를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C가 끝이 났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4파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파랑 글럽 보면은 여기를 이제 깨지면서 뭐 저는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이제 큰 A가 이렇게 A, B, C로 큰 A가 나왔고, 여기가 A, B, C, A, B, C로 저는 이제 B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B였다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C의 1, 저는 C의 2, C의 3, C의 4, C의 5 이런 식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괴선상으로 봤을 때 일단 26일 후행스팬은 뭐 타고 가고 있는데 언제든 일단 이탈은 가능한 상황, 약간 중립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오늘 뭐 구름대는 몸통으로 넘었으나 일단 기준선을 뭐 완벽하게 넘지는 못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내일이 오르냐 마느냐가 꽤나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기준선에서 저항받고 빠지느냐 아니면 뚫고 아니 아예 반등을 해버리느냐 뭐 그 차이일 것 같은데 뭐 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일단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5파고점 치고 ABC로 A고 저는 ABC로 B고 그 다음에 이제 C에 1 여기 C에 2 그 다음에 이제 C에 3에 1이고 아마 이제 2 뭐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좀 C에 3으로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도 저는 좋게 보지는 않고요. 뭐 26일 프랭스판 여기는 아직까지 좀 역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추세로 저점 이후로부터 2009년도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여기 트라이앵글로 4파, 5파가 끝이 나고 ABC로 저는 좀 꽤나 큰 하락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살펴보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1, 2, 3, 4 나오고 나서 마지막 5파가 좀 연장이 되면서 길어진 거라고 보고요. 여기까지가 5의 1, 2, 3, 4 여기까지가 5가 저는 쳤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B고 그 다음에 이제 C에 1, C에 2, C에 3, C에 4, C에 5 이런 식으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 뭐 요런 궤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실제로 여기가 이제 A, B, C로 한 파동이 나왔고 여기가 이제 좀 플랫 약간 익스펜디드 플랫이라고 해서 확장 플랫으로 나왔다라고 보고요. A, B, C 그 다음에 이제 C는 5파기 때문에 1, 2, 3, 4, 5로 빠질 것 같다라고 봅니다. 뭐 가장 큰 게 주가 떨어질 때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 올라갈 때 거래량 떨어지고 주가 내려갈 때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 올라갈 때 거래량 떨어지고 주가 내려갈 때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 떨어질 때 이제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뭐 여기 이제 거래량이 올라갔습니다만 뭐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좀 달라질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치지만 뭐 보조지표나 뭐 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요거는 그냥 딱 기술적 반등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온 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제 그게 저가 매수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다. 시장은 달라진 건 없다. 어차피 이제 QT는 연준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괴선상으로는 전선 기준선 다 넘어서 있고 9월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되어 있긴 하지만 워낙 모여있죠 지금 괴선들이.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을 때가 위든 미치든 좀 강하게 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3, 4번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1, 2, 3이 완료됐기 때문에 전 머지않아 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자세히 보면은 이게 내려갔던 게 고점 치고 나서 1, 2, 3, 4, 5로 딱 보여서 이게 아마 A, B, C로 곧 고점을 치고 저는 빠지리라 봅니다. 실제로 계산치 상으로도 이게 엘리어트 계산치 상으로도 돌린다라고 치면은 한 4670에서 한 4700 정도까지 되돌린다고 돼 있는데 뭐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딱 그 정도 잘 되돌리지 않았나. 이 구름대를 넘기지 못하고 저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뭐 나스닥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봉상으로는 크게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분봉상으로만 좀 살펴보면 결국 여기도 똑같이 5파 고점을 치고 나서 똑같이 여기는 이제 뭐 1, 2, 3 여기까지 3, 4, 5로 해서 여기가 이제 한 파동 C의 1이 끝이 나고 지금 똑같이 이제 C의 1 그러니까 A, B, C가 되어서 2가 끝이 나고 머지않아 좀 3으로 빠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구름대를 넘기지 못하고 좀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여기는 이제 주가가 이제 빠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여기 이제 구름대가 그래도 조금 버텨주면서 다시 이제 되돌리긴 했습니다. 근데 되돌렸다가 이제 결국 C에 1, C에 2, C에 3, C에 4, C에 5로 뭐 이렇게 3, 4, 5로 좀 빠지지 않을까. 뭐 저는 한 4,40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계산치상으로.
그래서 한 그 정도까지 빠질 확률이 좀 높다. 한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파가 지금 좀 생각보다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이번 1파가 조금 연장이 되었을 확률이 좀 있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파인데 1, 2, 3, 4, 5가 5의 1이냐 아니면 5파가 끝이 났냐인데 이게 뭐 사실 사전적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고점 넘기 전까지는 뭐 굳이 롱베팅 할 필요는 없다. 미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좀 증시랑 같이 할인율이 이제 높아지면서 좀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것 같죠. 굳이 추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달려들 필요는 없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빠지면서 사실 120일, 200 이동평선 하회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어서 뭐 사실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계속 조심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가면서 이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좀 조심하실 필요는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냥 똑같이 C의 1, C의 2 정도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는 아마도 A겠죠.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하고요. 뭐 결국은 좀 빠지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좀 저항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이제 나스닥도 똑같고요. 여기 이제 일봉상으로 전환선 기준선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저항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봅니다. S&P 같은 경우는 이 전환선이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럼 뭐 사실 나스닥 월봉을 보더라도 좀 싸하죠. 사실 이제 MACD 모양을 봐도 그렇고 좀 느낌이 싸합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 딱 치자마자 좀 싸한 모양새 이제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MACD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뭐 충분히 조심하셔야 될 사실 구간이다 생각이 됩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 반등하지만 여전히 여기 이제 5파 5.79 A 다음에 B파 올라가고 C의 1, C의 2, C의 3 정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5파 5.79 5파 5.79 여기도 똑같이 A하고 A, B, C, B 나오고 C의 1, C의 2, C의 3, C의 4, C의 5로 빠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름 낙폭 자체가 좀 상당히 저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 같은 경우 뭐 반등은 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비파 반등이 없었죠 사실. 그래서 뭐 비파 정도 반등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지만 뭐 어차피 추세가 글로벌하게 다 좋지 않아서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 중국 쪽은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항생 상해 종합 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서 좀 조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상해 종합도 저한선 기준서 다 하회하는 상황에서 26일도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50일에서 걸려 있긴 한데 뭐 굳이 가고 싶지는 않은 차트 모양새고요. 뭐 달러 인덱스는 볼린저 밴드가 아직 모여 있어서 이게 뭐 위든 위치는 어차피 좀 강하게 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근데 뭐 사실 외환은 뭐 전망하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봐서 그냥 모양새인데 뭐 실제로 미국이 뭐 긴축을 한다고 해서 달러가 꼭 강세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QT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물 경제로 달러가 흘러간다는 거여서 외환 시장으로는 실제로 달러가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올려서 달러 강세 요인은 있지만 실제로 달러가 실물 시장이 또 풀리는 영향도 있어서 이게 좀 약간 혼조세긴 합니다. 꼭 오른다, 꼭 내린다라고 말하기에는 환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준선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화는 튄다고 보는데 이제 사실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확신도는 매우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준선을 좀 지지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은 하고 있지만 뭐 저는 좀 빠진다고 보는데 일단 뭐 추세가 여기는 뭐 롱 추세긴 하다 보니까 뭐 굳이 먼저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환선이라도 한번 깨면 뭐 그때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을까 싶고요. 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실질금리 내려가면서 반등은 했지만 어차피 실질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려간다. 그러니까 실질금리 올라가서 금은 좀
크게 빠지고 나서 실지금 1에서 2 정도 될 때 그때 조금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 아니 국고지 10년물 같은 경우 좀 조정은 당연히 보일 법합니다. 워낙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 보이고 뭐 재차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근데 뭐 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뭐 어쨌든 좀 조정을 보였으니까 뭐 반등은 결국 다시 하리라 보고, 미국채도 마찬가지인데 뭐 조정 보였다가 다시 좀 올라가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살펴보면 되죠? 이제 네, 종목들 살펴보면 뭐 키스코홀딩스부터 뭐 은행 관련주 뭐 그냥 웬만한 섹터들은 다 포함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키스코홀딩스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26일 프랭스 페이지 호전될 수 있는 모양새여서 뭐 과거보다 추세는 나빠지 않은데, 일단 여기 이제 구름대가 결국 저항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좀 돌파를 해서 가야 되는데 조금 너무 두텁긴 해서 뭐 생각보다 좀 매물은 나올 것 같다. 이제 그거를 매수를 하면서 결국은 좀 뚫어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 쪽 수급이 좀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56%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뭐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이 여긴 가장 중요하다. 유상 감자를 하든 무상 증자를 하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을 하든 셋 다 하든 다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 구름대 넘고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됐기 때문에 추세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봅니다. 수급 자체도 돌아왔고요. 그래서 충분히 뭐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요. 뭐 DB손보 같은 경우의 추세 뭐 똑같이 좋은 추세고, 그 다음에 뭐 할인율 자체도 뭐 여기는 현대해상보다는 낮아서 뭐 살 거면 저는 현대해상이 지금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뭐 우리 금융주주 뭐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 뭐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뭐 쭉쭉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보 지분 매각하면서 이제 MSCI 이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좀 패시브 물량 많이 사는 것 같고요. 뭐 실제로 패시브 물량 아니더라도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뭐 충분히 갈 종목이다라고 계속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가고 있고요. 추세상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대 수익률이 뭐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16.2 상당히 그래도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하나금융지주 15.2, 그 다음에 이제 뭐 JB 16.9, 뭐 여기는 또 지방 계열이니까 높은 게 이해가 되고, KB 13.6, 신한 뭐 여기도 뭐 14대 이기 때문에 뭐 개중 대형사 중에 우리금융지주가 제일 낮고 뭐 제일 잘 올라가고 있죠. 제일 잘 올라가는 것 치고도 지금 싼 편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요 1월에 쳤던 게 오고 여기 A 빠졌고 B 반등하고 C로 크게 빠지는데 C의 1, 2다 라고 봅니다. 아마 3, 4, 5가 1이고 2고 3이고 뭐 4고 5고 뭐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 본다 하더라도 뭐 사실 한 22% 정도 상승 여력밖에 안 나와서 그냥 거의 뭐 적정 가치 수준이다 라고 절대가치 평가로는 생각이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본다 하더라도 원래 삼성전자 항상 7.9% 정도 되면 조정을 보였었는데 한 8% 정도, 이번에 7.9% 정도 치고 빠졌고 여전히 사실 기대 수익률 낮은 편이라 과거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죠. 뭐 그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에 불과하다. 못 박고 좀 치고 A, B 결국 C로 저는 중기적으로는 빠진다라고 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조금 싸다라고 나오지만 여기 워낙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커서, 업황 자체가 실적의 변동성이 워낙 커서 항상 조금은 저평가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봅니다. 그 다음 뭐 상대가치 평가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도 똑같이 한 10%여야 되는데 뭐 지금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다, 기대 수익률이 과거 저점에 비해서.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파 고점 치고 A 빠진 다음에 그냥 B 정도 반등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 뭐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산다 하더라도 기준선 깨지거나 구름대 깨지면 파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 수익률 자체도 여기는 고평가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충분히 비싼 편이다. 뭐 반등은 하긴 했지만 주가가 빠져서 뭐 지금 그렇게 싸 보이는 레벨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보더라도 뭐 단기 반등은 있습니다만 뭐 결국 그냥 OAB 정도 반등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치평가로 본다, 절대가치평가로 봐도 뭐 비싼 레벨이다. 뭐 사실 지주 할인까지 감안하면 이제 엔솔 상장하면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기대 수익률로 봐도 뭐 비싼 것까지는 아닌데 뭐 그렇게 싸 보이면서 살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그렇게 추세가 뭐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뭐 적어도 이제 구름대라도 넘어야 될 것 같고, 막 사실 증시에서 지금 할인율이 1에서 실질금리가 1에서 2 정도 될 때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저런 손보주나 금융지주주 말고는 뭐 굳이 손이 가진 않는다 라고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제 롯데케미칼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저평가는 충분히 되어 있고요. 뭐 아직까지 조금 손은 안 나가기는 한다. 근데 이제 뭐 매수 정도는 솔직히 가능한 레벨인데 이제 뭐 구름대가 깨지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뭐 저라면 매수 너무 좋아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름대 넘고 매수를 할 것 같다입니다. 근데 이제 재차 구름대 깨지면 바로 매도를 할 것 같은 그런 모양새고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좀 애매합니다.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싸서 이게 5 고점 나고 ABC가 돼서 조정 끝 상승 출발인지 아니면 이제 ABC, B, C인지가 좀 애매하긴 하고요. 좀 추세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매수를 이미 하신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준선 깨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하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평가로 본다라고 치면은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되어 있다. 뭐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대가치평가로도 뭐 좀 비싸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이게 과거가 너무 쌌던 거라 이게 30% 넘었던 거는 이때가 너무 쌌던 거고 뭐 지금도 수치상 비싼 수치는 아니다. 싼 수치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GS 정유 쪽은 뭐 GS가 제일 괜찮다라고는 보는데 지금 너무 싸서 이제 여기도 이제 기준선 전환선 이제 상회를 해서 뭐 일단 그냥 타진 매수 정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50인 평균선이 좀 과거에 이제 걸쳐 있다가 깨진 적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고 1차 정도 매수 가능할 것 같고 구름대까지는 좀 깨고 2차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실적은 뭐 상당히 싸다, 밸류에이션 상당히 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쪽 살펴보면 네. GS가 어디 갔죠? 넘어가 버렸네요. 이제 GS 쪽 살펴보면 뭐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저렴하다. 사실 매우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도 뭐 KT는 여기 이제 구름대를 확실히 못 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기준선까지도 전 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서 뭐 아직까지는 조금 매수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냥 이게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C1, 2.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요. 근데 이제 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충분히 사실 뭐 매수 가능한 레벨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치만 봤을 때는 추세가 안 좋은 거죠. 뭐 DLENC도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반등하는 건 반등하는 건데 이게 지금 확실한 반등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런 건 똑같이 그냥 기준선 깨지면 매도한다라는 식으로 뭐 매수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뭐 DLNC도 상당히 뭐 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75% 정도 상승 여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DLNC 상대 가치 평가로도 뭐 상당히 저렴한 거고요. 저렴하고요. 실제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반등했지만 뭐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손이 가진 않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약간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플러스다라고는 보여지지만,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상대가치 평가로는 비싸거든요, 지금. 그래서 막 그렇게 손이 가지는 않는 것 같다. 뭐 굳이 사실 비쌀 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은 들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는 보는데, 뭐 저는 뭐 굳이 이 기술적 반등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여기는 고평가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자본 이득이 났던 게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일단 뭐 최소한 기준선이라도 그럼 넘어보자 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절대가치 평가로 본다 해도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고평가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항상 고평가였기 때문에 좀 싼 영역까지는 왔다. 근데 절대가치 평가로 고평가여서 뭐 굳이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구름대를 못 넘었죠. 그래서 그냥 A, B, C일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C1, CA2, 뭐 CA3, CA4, CA5 뭐 이런 식으로 빠지 않을까. 그게 아마 CA1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뭐 적어도 일단 구름대라도 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 상대가치평가로도 뭐 상당히 고평가라고 보여지고요. 절대가치평가로. 그 다음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뭐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 근데 이제 과거에도 항상 고평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뭐 굳이 그렇게 매수하고 싶은 추세는 아닌 것 같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뭐 거의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냥 적정하다. 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뭐 그 정도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구름대를 이제 넘냐 마냐인 것 같고요. 뭐 매수를 한다면 적어도 여기까지 왔으면 구름대라도 확실히 넘고 조금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가치 평가는 상당히 저렴하다. 사실 주가는 뭐 상당히 저렴한 레벨이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저평가는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뭐 여기도 막 조금 애매한데 일단 그래도 기준선이라도 넘었으니까 반등은 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지만, 일단 왠지 저는 이게 CA1, CA2라고는 좀 읽히긴 해서 좀 그래도 조심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여전히 아직까지 추세가 확실히 깨진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걸렸던 것도 그렇고 아직은 조금 그냥 참아보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저평가는 그래도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여긴 좀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적어도 구름대라도 조금 넘고 그래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일단 여기도 상승 여력은 그래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여기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업 평가 살펴보면 뭐 추세 너무 빠지고 있어서 뭐 굳이 들어갈 메리트 없어 보이고요. 근데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그냥 거의 지금이 적정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저렴합니다만 이제 금리를 조정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 조금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 뭐 둘 다 뭐 기대 수익률은 사실 높은 편이라 뭐 사실 그래도 저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증시 방향성이 안 좋아서 같이 좀 낙폭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둘 다 뭐 지금 건드리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도 구름대를 넘어야 되는데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살펴보면 애플, 테슬라, 이제 아마존, 메타 플랫폼즈, 게임스톱 살펴보면 이제 여기도 5파 5점 치고 이게 C에 1, C에 2, C에 3, 4, 5로 이렇게 저는 좀 빠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여기 전환선 기준선 걸쳐 있어서 여기도 좀 위든 밑이든 좀 움직이리라 봅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C에 1, C에 2 정도 지금 반등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5 고점 치고 A, 그러니까 A, B, C, A, 그 다음에 A, B, C, B, C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은 추세가 좋지 않은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C에 1, C에 2지 않을까. A, B, C에 1, C에 2, C에 3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봅니다. 뭐 메타 플랫폼즈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그래서 추세 여전히 여기도 뭐 전선 기준선 역전되고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도 뭐 다 전선 기준선 이평선 다 역전되어 있고 26일 후행 스팬이 역전되어 있어서 뭐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따라서 사실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 실질금리가 한 1에서 2 정도 되기 전까지는 그냥 몸을 좀 사리는 게 맞지 않을까 계속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 증시는 좀 빠진다라고 봐서 그냥 계속해서 뭐 이제 거의 고점 부근에서 계속 해지를 하고 있죠. 이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한 이쪽 부근에서 해지했다가 여기서 매도를 했다가 재차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매수 올라갈 때 매수했다가 지금은 그냥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파동 카운팅에 달라지지 않는 이상 뭐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C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계속 조금 조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오늘 또 10시 반 이제 소비자 물가 나오는 것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